그녀는 자기가 곧 죽게 되리라는 공포가 생기자 줄리앙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느는 줄리앙의 방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꺼져가는 불빛에서 잔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머리 곁에 베개를 베고 있는 로잘리의 머리였다. 그녀가 지른 비명소리에 놀라 그들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잔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청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잔느! 당황한 줄리앙이 소리쳤지만 잔느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소리를 듣고 시선을 마주할 것을 생각하니 무서웠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 계단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느낌이었다. 줄리앙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다. 잔느는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벌써 계단을 내려왔다. 여보, 잔느! 잔느는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식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그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녀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었고 손에 등불을 들고 잔느를 불러댔다. 그녀는 다시 그곳을 뛰쳐나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 안을 2번 맴돌았다. 줄리앙이 다시 잔느를 따라왔기 때문에 정원으로 난 문을 열고 들판으로 내달렸다. 그녀는 옷을 거의 입고 있지 않았는데도 춥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정신의 경련이 육체를 마비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큰 가로수길을 따라 작은 숲을 가로질렀으며 도랑을 건너 광야 한복판으로 달려갔다. 달도 없었다. 별들은 어두운 하늘에서 불똥을 뿌린 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잔느는 숨을 쉬지도 않고 쏜살같이 달렸다. 그녀는 절벽 끝에 다다르자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그녀는 거기에서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갑자기 온몸이 떨려왔다. 바람에 흔들리는 돛처럼 미친 듯이 떨기 시작했다. 동시에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맑은 의식이 살아났다. 이어서 오래전의 환영이 눈앞으로 지나갔다. 라스티크 영감의 배 안에서 그와 함께했던 뱃놀이, 싹트던 사랑, 명명식, 레뿌불에 도착하던 날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아, 도대체 지금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의 인생은 부서지고 모든 기대는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무서운 미래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당장 끝내버리고 말리라. 그때 멀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 빨리 빨리! 이쪽으로!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찾고 있는 줄리앙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벌써 뛰어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신음 같은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물에 빠진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잠시 부모의 절망에 대해 고통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는 사이 줄리앙과 시몽 영감이 램프를 든 마리우스를 앞세우고 뛰어왔다. 그들은 그녀의 팔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다. 그만큼 그녀는 절벽 끝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들어 옮기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간관념이 전혀 없었지만 아주 긴 시간이 흘렀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지치고 상처 입은 기분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기분 좋게 잠에서 깼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혀 모르는 어떤 뚱뚱한 남자와 함께 자기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정신이 드십니까? 뚱뚱한 남자가 잔느에게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뚱뚱한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진정하십시오, 남작부인. 이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따님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잔느는 무슨 일이건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않았다. 마치 막연하게 자기 머릿속에 나타난 현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내 다시 잠에 빠졌다. 잔느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곁에 앉아있는 줄리앙을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무서운 고통을 느끼고 또다시 도망치고 싶어졌다. 그녀는 시트를 걷어젖히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으나 다리가 지탱을 못해 쓰러지고 말았다. 줄리앙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비틀고 뒹굴었다. 곧 문이 열리고 리종 이모가 당튀와 함께 달려왔고 남작과 남작 부인이 뒤따라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잔느를 다시 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이모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정신이 좀 드니, 잔느야? 그녀는 못 들은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갔다. 밤이 되자 간호사가 그녀 곁에 앉아서 약을 먹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어머니와 리종 이모, 그리고 남작이 와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매우 중태였던 것이 분명했다. 줄리앙은 이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전처럼 루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혼녀가 되면 그뿐이다. 그래, 그거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남작 부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자 남작 부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잔느, 정신이 좀 드니? 네, 어머니. 제가 왜 눈 속으로 달아났는지 줄리앙이 말하던가요? 넌 아주 위험하고 심한 열병에 걸렸었단다. 그 열이 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왜 내가 달아났었는지 그이가 말했나요? 아니, 아무 말 않더구나. 내가 그의 침대 속에서 로잘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남작 부인은 잔느가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딸을 어루만졌다. 넌 더 쉬어야 해. 어서 자거라, 얘야. 잔느는 말을 이었다. 정신은 말짱해요. 요 며칠 동안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몸이 불편한 것 같아서 줄리앙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로잘리가 그와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난 슬픔으로 정신을 잃고 절벽에 몸을 던지기 위해 눈 속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남작 부인은 이 말만 되풀이했다. 얘야, 넌 아주 중병이었단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난 줄리앙의 침대 속에서 로잘리를 본 거예요. 난 그이와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날 루앙으로 데려가 주세요. 무슨 일이든 잔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를 받은 남작 부인은 그저 건성으로 잔느의 말에 대답했다. 그러자꾸나 얘야. 그러나 잔느는 초조해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신다는 걸 잘 알아요. 아버지를 불러다 주세요. 아버지는 내 말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잔느의 고집에 남작 부인은 간신히 일어나 두 지팡이를 짚고 발을 끌며 나갔다가 얼마 후에 남작의 부축을 받으면서 돌아왔다. 그들이 침대 앞에 앉자마자 잔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우셔선 안 돼요. 그녀는 힘은 없었으나 분명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말했다. 줄리앙의 괴상한 성격, 그의 냉혹함, 그의 인색함,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부정. 그녀가 말을 끝내자 남작은 딸이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예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딸을 잠재웠을 때처럼 정답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얘야, 잘 들어라.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말자. 우리가 결정할 때까진 네 남편을 참아내도록 해라. 약속할 수 있겠니? 그러겠어요.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 여기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덧붙였다. 로잘린 어디에 있죠? 남작이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앤 이제 만나지 마라. 그러나 잔느는 고집을 부렸다. 어디에 있나요? 알고 싶어요. 남작은 로잘리가 아직 집을 나간 것은 아니지만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잔느의 방에서 나온 남작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줄리앙을 불러들였다. 여보게, 내 딸에 대한 자네의 행동에 해명을 해보게. 자네는 하녀와 함께 내 딸을 속였네. 이건 아주 비열한 짓이야. 그러나 줄리앙은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고 증인으로 신을 들먹이기까지 했다. 게다가 증거를 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잔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등 뇌염 발병 초기에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거의 벗은 상태로 집안을 뛰어다니고 남편의 침대에서 하녀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발뺌했다. 줄리앙은 길길이 날뛰며 고소를 하겠다고 남작을 위협했다. 그래서 남작은 당황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고 나서 악수를 청했지만 줄리앙은 거절했다. 잔느가 남작으로부터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대답했다. 그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고 말겠어요. 이틀 동안 그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로잘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남작은 그녀가 이미 떠났노라고 분명히 말했다. 잔느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집으로 찾으러 가면 되겠군요. 그녀가 흥분해 있을 때 의사가 들어왔다.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잔느가 울부짖었다. 로잘리를 보고 싶어요. 그 애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자 의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진정하세요, 부인. 흥분은 금물입니다. 부인은 임신 중이니까요. 그녀는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멍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몸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녀는 아기가 자기 뱃속에서 살고 있다는 새롭고도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애가 줄리앙의 자식이라는 것이 슬프고 불쾌했다. 아버지를 닮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 그녀는 남작을 불렀다. 아버지, 저는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지금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아버지도 아실 거예요. 아버지는 가서 신부를 불러오세요. 로잘리가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선 그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부님이 오시면 곧 그 애를 올라오게 하세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여기에 남아 계셔야 해요. 줄리앙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시간 후 신부가 들어왔다. 여전히 뚱뚱하고 어머니보다 더 헐떡였다. 그는 어머니 곁에 안락의자에 앉았다.
배가 벌린 다리 사이로 축 늘어졌다. 그는 늘 하는 버릇대로 체크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면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남작부인, 우리는 이제 마르지 않을 것 같군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썩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그는 농담을 하며 잔느의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소문으로는 머지않아 새로운 명명식이 있을 것 같다더군요. 이번에는 배의 명명식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는 다정한 어조로 덧붙였다. 조국의 수호자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모양처겠지요. 문이 열렸다. 로잘리는 미친 듯이 날뛰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문틀에 매달렸으나 남작이 떠밀었다. 견디다 못한 남작이 그녀를 방 안으로 단번에 밀어붙였다. 그러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면서 서 있었다. 잔느는 그녀를 보자 벌떡 몸을 일으켰다가 시트보다 더 창백해져서 주저앉았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은 얇은 내위를 들썩이게 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숨도 간신히 내쉬었다. 그녀는 감정이 복받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물어볼 필요도 없겠구나. 내 앞에서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숨이 막혀 잠시 쉬었다가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난 모든 걸 알고 싶다. 모든 걸 다 고해하라고 신부님을 오시게 했다. 알겠니? 로잘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몸만 부르르 떨고 있었다. 남작은 화가 치밀어 올라 그녀의 두 팔을 잡고 난폭하게 무릎을 꿇게 했다. 신부가 그녀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는 너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잔느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숙이고 로잘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줄리앙의 방에 들어갔을 때 너는 줄리앙의 침대 속에 있었던 게 사실이지. 로잘리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네, 마님. 그러자 갑자기 남작 부인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잔느는 로잘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계속됐지? 로잘리가 우물거리면서 말했다. 그분이 오시고 나서부터요. 잔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분이 오시고부터라니. 봄부터란 말이니? 네, 마님. 그이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부터란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잔느는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니? 그가 어떻게 너를 꼬였지? 너는 어떻게 그에게 넘어갔느냐 말이다. 로잘리는 다 말해야겠다고 다짐한 듯이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던 날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다락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저는 말썽이 일어날까 봐 소리칠 수가 없었죠. 그분은 저와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잘생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잔느가 소리 질렀다. 그럼 네 아이도 그의 아이니? 로잘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네, 네, 마님. 로잘리와 남작 부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잔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일개의 하녀의 아이가 자기 아이와 똑같은 아버지를 갖다니 분노보다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가까스로 눈물을 멈추고 다시 물었다.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엔 또 언제 다시 시작했지?
로잘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흐느끼며 말했다. 오시던 첫날 밤부터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잔느의 가슴을 쥐어 뜯어 놓았다. 레프불로 돌아온 날 밤, 그는 이 계집애 때문에 자기 곁을 떠났던 것이다. 그녀를 혼자 자게 한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였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저리 꺼져버려. 로잘리가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잔느는 아버지를 불렀다. 저 애를 끌어내세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신부는 설교를 한마디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짓이다. 얘야, 나쁜 짓이야. 하느님도 얼른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다. 이제부터 품행을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젠 어린 애도 있으니 얌전해져야만 한다. 남작 부인께서 널 위해 무엇인가를 틀림없이 해주실 거다. 우리는 너에게 남편을 구해줄 것이고. 신부는 더 길게 이야기하려 했으나 남작은 로잘리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문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그녀를 마치 짐짝처럼 복도에 내동댕이 쳤다. 잔느보다도 더 창백해진 얼굴로 남작이 돌아오자 신부는 말을 계속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지방의 여자애들은 모두 저 모양입니다. 형편없죠.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인간 본성의 약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신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여자애들은 결코 한 사람도 없어요. 지방 풍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러고는 화가 치미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이들까지 그런 짓을 하려 들어요. 작년에 교리문답에 나오는 사내와 계집애를 묘지에서 내가 발견했습니다. 부모에게 알렸더니 그 부모들이 내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탓이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러는 거예요. 대개 하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남작은 신경질적으로 신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를 분개시키는 자는 줄리앙이요. 그가 저지른 짓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나는 내 딸을 데리고 가겠어. 남작은 여전히 흥분하고 격분해서 왔다 갔다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딸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는 파렴치하니요. 그 사내는 악당이요. 불안당이요. 비열한 인간이요. 나는 그를 단장으로 때려 죽이고 말겠소. 신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작 부인 곁에서 천천히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애썼다. 남장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을 한 것 아닐까요? 당신도 바람을 피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해보시지요. 남작은 뜨끔한 표정으로 신부를 쳐다보았다. 신부는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셨군요. 그애 같은 어린 하녀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고 장담은 못하시겠지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 부인께서 덜 행복하고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남작은 아연실색해서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정말 그렇다. 그도 그런 짓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럴 수 있을 때마다 자주 그랬던 것이다. 예쁘기만 하면 아내의 하녀라고 해서 주저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비열한 인간일까? 자기 자신은 죄가 된다고 결코 생각한 적조차 없으면서 왜 줄리앙의 품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하는가? 아직도 흐느끼느라 헐떡이는 남작 부인이 남편의 젊었을 때의 엉뚱한 행위를 떠올렸다. 그녀는 사랑의 모험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관대한 여자였다. 잔느는 의기소침하게 허공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누워 팔을 늘어뜨리고 고통스럽게 생각에 잠겼다.
로잘리의 말이 그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송곳처럼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저는 그분이 잘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 그를 잘생겼다고 생각했었다. 오직 그것 때문에 그녀는 몸을 맡기고 평생을 맡겼고 다른 모든 희망과 막연하게 예상했던 모든 계획과 모든 미지의 사람을 단념했던 것이다. 로잘리처럼 자신도 그를 잘난 남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이 우악스럽게 열리며 줄리앙이 사나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계단에서 비명을 지르는 로잘리를 보고 그녀가 틀림없이 모든 것을 말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신부를 보자 그는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는 떨리면서도 침착한 음성으로 물었다.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게도 과격했던 남작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신부의 논증과 사위가 자신의 예를 방패로 제시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잔느는 힘겹게 일어나 앉아서 자신에게 이처럼 잔인하게 고통을 남겨준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우린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의 비열한 짓을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왔던 날부터 그 하녀의 아이가 바로 내 아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이라는 것도요. 그 애들은 형제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미치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녀는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통곡했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번에도 신부가 또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부인. 정신을 차리세요. 그는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가서는 그의 미지근한 손을 잔느의 이마에 얹었다. 이 단순한 접촉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누그러뜨렸다. 죄를 사해주는 행동에 신비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부인, 항상 용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커다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긍휼히 여기사 커다란 행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곧 어머니가 되실 테니까요. 그 아이는 당신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 애의 이름으로 남편의 과실을 용서해 주세요. 두 분 사이에 새로운 끈이 될 것이고 장차 남편의 성실에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아기를 갖게 한 그 사람과 진정으로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슬픔에 짓눌리고 기진맥진해서 원한을 품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신경은 느슨해지고 슬며시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신부가 줄리앙의 손을 잡고 잔느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맺어주려는 듯이 그 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때렸다. 그리고 설교하는 직업적인 어조를 버리고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 됐어요. 날 믿어요. 그러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잠시 가까이 있던 두 손이 곧 떨어졌다. 줄리앙은 감히 잔느를 포옹할 용기가 나지 않아 장모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발 뒤꿈치를 빙그르르 돌려 남작의 팔을 잡았다. 남작은 일이 이렇게 타결된 것이 내심 다행스럽게 여겼다. 두 사람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갔다. 잔느는 잠이 들었고 신부와 남작 부인은 낮은 소리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부는 자기 생각을 늘어놓았다. 남작 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마침내 결말을 지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 애에게 바르빌르 농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책임지고 그 애의 남편을 얌전하고 충실한 청년을 찾아보겠습니다. 2만 프랑만 있다면 얼마든지 희망자가 나설 겁니다. 오히려 선택하기가 곤란할 지경이겠지요.
남작 부인은 이제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뺨 위에는 여전히 두 줄기 눈물이 남아 있었으나 길고 축축하게 퍼진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다. 그녀는 강조했다. 좋아요. 바르빌르는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2만 프랑은 나갑니다. 하지만 재산은 어린애의 명의로 해놓겠어요. 그 애의 양치는 살아있는 동안 그 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부는 일어나서 어머니와 악수했다.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남작 부인.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가 나가다가 환자를 보러 오는 리종을 만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로잘리는 집을 떠났고 잔느는 고통스러운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큰 슬픔에 짓눌려 자기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끝없는 불행에 대한 걱정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그녀는 아무런 호기심도 없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슬며시 봄이 왔다. 벌거벗은 나무들은 아직도 차가운 미풍에 떨고 있었으나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썩고 있는 도랑의 축축한 풀 속에서는 노란 앵초가 싹트기 시작했다. 몸집이 큰 여자가 로잘리를 대신하여 가로수길을 따라 거니는 단조로운 산책에 남작 부인을 부축하였다. 점점 더 무거워가는 발자국이 쉴 새 없이 축축하고 진흙투성이인 그 길에 남아 있었다. 남작은 이제 몸이 무거워진 잔느에게 팔을 내밀어 주었다. 앞으로 다가올 경사에 바쁘고 불안스러워하는 리종 이모는 다른 쪽에서 잔느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자기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신비에 완전히 들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거의 말없이 거닐었다. 한편 줄리앙은 갑자기 승마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 말을 타고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들의 침울한 생활을 깨뜨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작과 그 부인 그리고 자작이 푸르빌르가를 방문했었다. 줄리앙은 이미 그 집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말을 탄 남녀가 저택의 앞마당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왔다. 줄리앙은 매우 흥분해서 잔느의 방으로 뛰어들었다. 빨리 내려가. 푸르빌르 사람들이 왔어. 당신의 상태를 알고 그저 단순히 이웃으로 온 거야. 난 곧 돌아온다고 말해. 그동안 잠깐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잔느는 놀라서 내려갔다. 창백하고 슬픈 얼굴에 윤기 없는 예쁜 금발의 젊은 부인이 조용히 자신의 남편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붉은 수염이 무성한 도깨비 같은 거인이었다. 부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린 여러 번 드 라마르 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죠. 그분을 통해서 부인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으로서 당신을 뵈러 오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우린 말을 타고 왔습니다. 더욱이 저번에 남장님 부부께서 방문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녀는 신숙하고 품위 있게 이야기를 했다. 잔느는 그녀가 매우 좋아졌다.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반대로 푸르빌르 백작은 마치 거실에 들어온 곰 같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옆에 있는 의자에 모자를 보고 한참 동안 자기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다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안락의자에 팔걸이 위에도 놓았다가 마침내 기도하는 것처럼 깍지를 끼웠다. 줄리앙이 들어왔다. 잔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수염을 깎은 그는 약혼 시절처럼 아름답고 매혹적이었다. 그는 백작의 털이 무성한 손과 악수를 했고 백작 부인의 손에는 입을 맞추었다. 백작 부인의 상아 같은 볼이 약간 불그스레해지고 눈꺼풀이 떨렸다. 줄리앙은 예전처럼 상냥했다.
그는 옛날처럼 상냥했다. 빗질과 향유로 부드러워진 머리는 빛나는 머릿결을 되찾았다. 푸르빌르 백작 부부가 떠나는 순간에 백작 부인이 줄리앙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장님, 목요일에 승마로 산책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자 줄리앙이 머리를 숙이면서 말했다. 네, 좋습니다, 부인. 그가 정중히 대답하는 동안 백작 부인은 잔느의 손을 잡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몸이 회복되시면 우리 셋이서 이 지역 일대를 달립시다. 즐거울 거예요. 거침없는 태도로 그녀는 승마복의 옷자락 끝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새처럼 가볍게 안장에 올랐다. 반면에 그녀의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노르망디 산의 커다란 말에 걸터 앉았다. 그들이 울타리를 돌아 사라지자 줄리앙은 매우 기분이 좋아서 외쳤다. 얼마나 호감이 가는 사람들인지 몰라. 알아두면 유익할 거야. 잔느 역시 이유 없이 흡족해서 대답했다. 백작 부인은 친절하시더군요. 그분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남편은 교양이 없어 보이더군요. 당신은 그분 둘을 어디에서 알았죠? 그는 즐거운 듯이 말했다. 브리즈빌가에서 우연히 만났지. 남편은 좀 야성적인 것 같아. 사냥에 미친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귀족이야. 그날 저녁 식사는 마치 숨어있던 행복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즐겁기까지 했다. 7월 말까지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화요일 저녁, 식구들이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두 개의 작은 술잔과 브랜디 한 병이 놓여있는 나무 탁자 주위에 앉아 있을 때 잔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두 손을 허리에 갖다 댔다. 빠르고 격심한 고통이 갑자기 그녀의 전신을 훑어내리더니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10분쯤 후에 또 다른 고통이 보다 오래 그녀의 몸에 파고들었으나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플라타너스에서부터 자기 방까지 그 짧은 길이 그녀에게는 한없이 긴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배에 견딜 수 없는 무게를 느끼고 그것에 짓눌려서 걸음을 멈추어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산딸은 아니었다. 출산은 9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가 염려되어서 시목 영감이 의사를 부르러 갔다. 의사는 자정쯤에 도착했다. 첫눈에 그는 조산의 증후를 알아보았다. 침대에 누우니 고통은 좀 가라앉았으나 무서운 불안이 잔느를 괴롭혔다. 전신의 기력이 상실되는 것 같은 절망감, 죽음의 신비로운 감촉이 느껴졌다. 죽음의 입김이 심장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스치고 갈 때가 있는 법이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남작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의사와 상의를 하는 등 정신이 없었다. 줄리앙은 이리저리 거닐면서 겉모습은 분주해 보였으나 마음은 침착했다. 방튀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얼굴을 하고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그것은 어떠한 것에도 놀라지 않는 경험 많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루디빈느와 리종 이모는 현관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 잔느는 이따금 가냘픈 한숨을 내쉬었다. 2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새벽 무렵 진통이 갑자기 심해졌다. 잔느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그리고 조금도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거의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로잘리를 생각했다. 그녀의 아기는 고통도 없이 태어났던 것이다. 비참하고 혼란된 마음속에서 그녀는 자기와 로잘리를 끊임없이 비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신을 저주하였다. 운명의 가증스러운 편애와 정의와 선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들의 허위에 대해 분개했다. 이따금 진통은 모든 상념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멸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힘도 생명도 의식도 없고 오직 고통만이 있었다. 고통이 가라앉은 순간에는 줄리앙에게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누워있는 계집아이 앞에서 하던 남편의 행동, 시선, 말들을 다시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을 읽고 있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동작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 다른 여자에 대해서 똑같은 혐오와 똑같은 무관심을 나타냈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성가시게 여기고 있는 이기적인 남자의 냉담함을 읽을 수가 있었다. 곧 무서운 경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젠 죽는구나 싶을 만큼 격렬한 경련이었다. 그러자 극단적인 반항과 저주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에 가득 끌어올랐다. 자기를 망가뜨린 이 남자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알지 못하는 어린애에 대해 격분을 느끼는 증오심이었다. 그녀는 이 짐을 내던져 버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배가 온통 비어버리는 것 같더니 진통이 가라앉았다. 간호인과의 의사는 그녀 위로 몸을 구부리고 무엇인가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지러지는 소리가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지쳐 빠진 자신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두 팔을 내밀려고 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을 가로지르는 환희였다. 갓 피어난 새로운 행복을 향한 도약이었다. 그녀는 잠시 해방된 듯했고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으며 행복감을 느꼈다.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었다. 그녀의 마음과 몸은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가 된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보고 싶어 했다.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머리칼도 없었고 손톱도 없었다. 그러나 아기를 만졌을 때 그녀는 억제할 수 없는 환희에 잠겼다. 그녀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조되고 보호되었으며 이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를 만큼 그것에게서 사랑을 얻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자신의 아이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열광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사랑의 환멸을 느끼고 희망의 배신을 당해 있었던 만큼 더욱더 열광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침대 곁에 요람을 놓게 했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을 때에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가벼운 요람을 흔들며 지냈다. 그녀는 유모를 질투했다. 목이 마른 어린 것이 주름진 젖꼭지를 개걸스러운 입술로 물 때 그녀는 아들을 빼앗고 싶었다. 또 그녀는 아기를 곱게 치장을 해주기 위해서 손수 술을 놓았다. 그러나 줄리앙은 빽빽 울어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폭군의 출현으로 자기의 지배력이 축소되고 그의 습관이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집안에서의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질투를 느꼈다. 저 녀석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군. 그는 참을성 없이 화를 내면서 쉴 새 없이 이 말을 되풀이했다. 잔느는 자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느라고 요람 곁에 앉아 매일 밤을 지새울 만큼 사랑에 집착되어 있었다. 그녀가 휴식도 취하지 않고 약해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의사는 그녀를 아이에게서 떼어놓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화를 내고 울면서 애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간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는 매일 저녁 유모의 곁에 뉘어졌다. 매일 밤 잔느는 맨발로 가서 열쇠 구멍에 귀를 갖다 대고 아이가 조용하게 자고 있는지 엿들었다. 한 번은 그러고 있는 것을 푸르빌르가에서 만찬을 하고 늦게 돌아온 줄리앙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그 후부터는 그녀를 침대에 누워 있도록 하기 위해 억지로 그녀의 방에 열쇠를 채워두었다. 세례식은 8월 말경에 있었다. 남작이 대부가 되고 리종 이모가 대모가 되었다. 아이는 피에르 시몽 폴이란 이름을 받았는데 폴이라고 불렸다. 9월 초순에 리종 이모가 소리 없이 떠나갔다. 그러나 그녀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신부가 나타났다. 그는 마치 비밀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듯이 거북해 보였다. 몇 마디 쓸데없는 말을 한 다음 그는 남작 부인과 남작에게 특별한 말씀을 드릴 시간을 잠시 내달라고 청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느린 걸음으로 큰 가로수길의 끝까지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아갔다. 그러는 동안 줄리앙은 잔느와 단둘이 남아서 그 비밀에 대해 이상하게 여겼다. 세 사람이 돌아오자 줄리앙은 배웅하겠다며 신부를 따라 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거실로 들어왔다. 시간이 흐르자 줄리앙이 분개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문에서부터 장인 장모를 향해 소리 질렀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빌어먹을. 그 계집애에게 2만 프랑이라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놀라움은 컸다. 그는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말했다. 그렇게 어리석은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거로군요. 그러자 남작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조용히 하게. 우리가 누군지 잊었나? 잔느는 깜짝 놀라서 영문을 몰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줄리앙은 그녀에게 로잘리를 결혼시키려는 음모와 적어도 2만 프랑은 나가는 바르빌리의 땅을 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거듭 말했다. 당신 부모는 제정신들이 아니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사생아에게 2만 프랑이라니. 잔느는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고 있었다. 이제는 자기 아이 일이 아닌 모든 것에는 무관심해진 것이었다. 남작은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듣자 하니 차마 들을 수가 없군. 그 미혼모에게 지참금을 주게 된 것이 누구 탓인가? 그 애는 누구 아인가? 이젠 버리겠다는 건가? 줄리앙은 남작의 과격한 태도에 놀라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조금 침착해진 어조로 다시 말했다. 하지만 1,500프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집애들은 모두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누구 아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2만 프랑의 값어치가 나가는 농장을 주면 우리에게도 손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처지는 생각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줄리앙은 자신의 권리와 억설의 논리에 대해 탁월한 사람처럼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작은 이 예기치 않은 논증에 당황했다. 그러자 줄리앙은 자신의 성공을 느끼고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도 아직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여자애와 결혼하겠다는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그와 함께 상의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겁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남작은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건 너무 심하군. 너무 심해. 그러나 잔느는 아버지의 당황해하는 얼굴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우스꽝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 그러하던 예전의 그 맑은 웃음소리였다. 아버지, 그이가 2만 프랑이라고 말할 때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즐거움도 눈물만큼 빠른 어머니는 잔느의 기분이 좋은 것이 다행스러워서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숨찬 웃음을 웃어댔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작이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모두 행복했던 지난날처럼 배가 아플 정도로 즐거워했다. 그들이 약간 진정이 되었을 때 잔느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이가 남처럼 보여요. 내가 그의 아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그이의 야비한 짓을 재미있어 하잖아요.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틀 후 점심을 마치고 줄리앙이 말을 타고 나갔을 때 22살에서 25살가량의 키가 큰 젊은이가 플라타너스 아래에 앉아있는 남작과 두 부인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들을 보자 모자를 벗고 거북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서 다가왔다.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자 그는 재빨리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남장님, 마님, 그리고 아씨.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자 그는 자신을 알렸다. 제가 바로 데지레 르콕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도 전혀 짐작되는 것이 없어서 남작이 물었다. 무슨 일이오? 그러자 젊은이는 손에 들고 있는 모자와 저택의 지붕 꼭대기를 연달아 내려다보았다 올려다보았다 하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신부님이 이 일에 관해 두어 마디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또 너무 거침없이 말하다가 자기의 이해관계가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남작은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말했다. 어떤 말인가? 그러자 상대방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결심한 듯 말했다. 로잘리에 관한 일입니다. 잔느는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팔에 안고 물러갔다. 가까이 오게. 남작의 의자를 가리켰다. 아주 친절하시군요.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며 얼른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자기로서는 더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기다렸다. 아주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계절로서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벌써 씨를 다 뿌렸기 때문에 토지에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남작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뚝뚝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로절리와 결혼하겠다는 것인가? 그 사내는 당황하며 불안해했다. 그는 더욱 강한 음성으로 즉각 응수했다. 경우에 따라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남작은 이 회피적인 언사에 화가 났다. 솔직하게 대답해보게. 그것 때문에 온 거지. 그래, 안 그래? 그 애를 맞이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사내는 난처해서 발만 내려다보았다.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여자를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줄리앙 씨의 말씀대로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줄리앙 씨가 자네에게 뭐라고 했는가? 줄리앙 씨는 1,500프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2만 프랑이라고 하셨죠. 2만 프랑이라면 좋습니다만 1,500프랑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남작 부인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농부는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못마땅한 시선으로 부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런 흥정이 거북하게 느껴진 남작이 잘나서 말했다. 나는 신부님에게 자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네 것이지만 나중에는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바르빌레 농장을 주겠다고 했었네. 그것은 2만 프랑의 가치가 있는 것일세. 난 일구이연은 하지 않네. 그럼 됐나? 할 텐가 안 할 텐가? 사내는 비굴하고 만족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졌다. 그렇다면 싫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가 되는 것은 그뿐이었지요. 신부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당장에 좋다고 했습니다. 아무럼요. 그러고 남장님이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기쁩니다. 또 남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줄리앙 씨는 저를 찾아와서 1,500프랑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돈셈이 깨끗하면 친구 사이도 깨끗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기서 말을 중단해야만 했다. 남작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언제 결혼을 하겠는가? 그러자 사내는 갑자기 주저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간단한 서류를 만드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 말에 남작이 고개를 저었다.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간단한 종이 조각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쨌든 해로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작은 결말을 맺으려고 일어섰다. 대답하게.
할 텐가 안 할 텐가.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게. 다른 지망자가 또 있으니까. 그러자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젊은이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암소를 매입한 뒤에 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남작은 승낙했다. 그런 다음 루디빈느를 불렀다.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게. 그들은 일이 결말이 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리고 젊은이는 올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다. 줄리앙에게는 이 방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결혼식은 어느 월요일 아침에 거행되었다. 이웃 여자가 신랑 신부의 뒤에서 어린애를 안고 교회로 갔다. 모두들 신랑이 돈복이 타고났다며 부러워했다. 줄리앙은 무섭게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그 일로 해서 장인 장모가 랩부뿔에 체류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잔느는 그다지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는 폴만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셈이 되었던 것이다. 잔느가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줄리앙은 푸르빌르가와 쿠틀리의 후작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줄리앙은 경매에서 새 마차를 한 대 샀다. 포장이 없는 경쾌한 사륜마차로 말이 한 필밖에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은 외출할 수 있었다. 12월의 어느 청명한 날, 그 마차에 말을 메고 노르망디의 평야를 가로질러 2시간이나 길을 달린 후에 산허리에는 나무가 많고 바닥은 농토로 된 작은 골짜기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씨를 뿌린 돼지들은 얼마 안 가서 초원으로 바뀌었고 초원은 마른 갈대로 가득한 늪으로 되었다. 계곡을 급히 돌아가자 라 브리에트 저택이 모습을 나타냈다. 한쪽은 나무가 많은 비탈길에 등을 기대고 있고 다른 쪽은 커다란 못 속에 그의 성벽을 온통 담그고 있었다. 그 못은 계곡의 다른 비탈을 기어오르는 정면의 키 큰 전나무 숲에서 끝나고 있었다. 안뜰로 들어가려면 아주 오래된 도계교를 건너서 루이 13세식의 널따란 정면 현관을 지나가야 했다. 뜰 앞에는 우아한 저택이 있다. 줄리앙은 그 건물의 밑바닥까지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라도 한 듯 잔느에게 구석구석을 설명해 주었다. 현관을 봐. 저택이 저토록 웅장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정면은 못으로 나 있고 그 물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훌륭한 층계가 있어. 계단 밑에는 배 4척이 메어 있는데 2척은 백작의 것이고 2척은 백작 부인의 것이지. 저기 오른쪽에 포플러 울타리가 보이지? 거기가 이 못의 끝이고 거기에서 페칸까지 흘러가는 강이 시작되는 거야. 이 근방에는 물새가 많지. 백작은 거기에서 사냥하는 것을 몹시 좋아해. 이런 것이 진짜 귀족의 저택이지. 입구의 문은 열려 있었다. 창백한 백작 부인이 나타나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옛날 성주 부인처럼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백작의 저택을 위해 태어난 아름다운 호수의 귀부인과도 같았다. 객실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는 못과 바로 맞은편 비탈로 올라간 어두운 소나무 숲을 향해 열려 있었다. 검은 빛깔을 띤 녹색은 못을 무겁고 음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백작 부인은 마치 어린 시절의 친구라도 된 듯이 잔느의 2 손을 잡아 안치고 자신은 그 옆에 있는 나지막한 의자에 앉았다. 우아함이 되살아난 줄리앙은 부드럽고 정다운 태도로 이야기하고 미소를 지었다. 백작 부인과 줄리앙은 승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줄리앙이 말에 오르는 태도에 대해 우스워하면서 그를 비틀거리는 기사라고 부르자 그도 웃으면서 그녀에게 용맹스러운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창문 아래에서 총소리가 한 방 나자 잔느는 조그맣게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백작이 조그만 오리를 쏘아 죽이는 소리였다. 백작 부인이 그를 불렀다. 노젓는 소리, 돌에 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장화를 신은 거대한 백작이 나타났다.
물에 젖은 2마리의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도 주인처럼 불구스름하였다. 개들은 문 앞 양탄자 위에 누웠다. 백작은 자기 집이라서인지 전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았고 손님들을 보자 몹시 반가워하였다. 그는 난로에 장작을 지피게 하고 마디라산 포도주와 비스킷을 가져오게 했다. 저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잔느는 폴에 대한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아 정중히 사양했다. 백작은 간청을 해도 잔느가 끝내 응하려고 들지 않자 줄리앙은 갑자기 초조한 몸짓을 보였다. 그러자 잔느는 남편의 고약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기분을 건드릴까 두려워 내일까지는 폴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괴로웠지만 승낙을 하고 말았다. 오후는 즐거웠다. 먼저 샘터를 보러 갔다. 샘은 끓는 물처럼 언제나 움직이는 맑은 못 속에 이끼 낀 바위 밑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배를 타고 마른 갈대숲에서 잘린 유일한 길을 가로질러 한 바퀴 돌았다. 백작은 2마리의 개 사이에 앉아 노를 저었다. 잔느는 이따금 찬물 속에 손을 담그고 얼음같이 찬 냉기를 즐기고 있었다. 배의 뒷부분에는 줄리앙과 쇼를 두른 백작 부인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녁이 왔다. 태양은 전나무 뒤로 가라앉았다. 그들은 거대한 불길이 타고 있는 널따란 객실로 돌아왔다. 열기와 즐거운 느낌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백작은 기분이 좋아져서 2팔로 아내를 안고 그녀의 뺨에 요란한 키스를 2번 퍼부었다. 잔느는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줄리앙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그는 창백해져서 백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불안해진 잔느가 남편 곁으로 다가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는 화가 난 어조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추워서 그래.